벌써 9강입니다. 내용은 대부분 이 원칙에 대한 그러니까 기술 원칙에 대한 거는 이제 이번 강의로 끝나고요. 다음 강의는 이제 이렇게 종합편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얘기니까 그럽니다. 오늘 강의는 개인이나 조직이나 누구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디지털 시대 해결해야 될 모든 사람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영어로는 doing more with less라고 그러는데요.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디지털은 효율성이 질서함수도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산성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달성할 건지 이거를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브로드 커버리지 하이퍼 내로 서비스 개념에서 양쪽을 다 만족시켜야 되는, 그래서 기존 사업의 히트 상품 사업자들은 롱테일 마켓에 파편화된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 될 방법을 찾는 거. 롯데나 신세계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각자 개개인, 예전에는 그 사업으로서 의미가 없었던 그 한 명 한 명의 요구를 어떻게 만족시켜줘야 하는 그 롱테일 마켓의 작동 원리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건가 하는 신세계 롯데의 해결 방법이고요. 반대로 이제 쿠팡 같은 온라인 사업자, 롱테일 마켓의 사업자는 어떻게 옛날같이 블록버스터 히트 상품의 시스템도 갖춰서 브로드 커버리지, 누구나 원하는 거를 빅히트 상품을 원하든지 아니면 조그만 나만의 상품을 원하든지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체제를 갖출 건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다품종 다양 생산, 하이퍼네로 서비스와 접근성을 누구나 원하는 걸 다 제공해 줄 수 있는 브로드 커버리지 서비스의 그 양쪽을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짚어봤죠. 그래서 양과 질, 그죠? 깊이와 넓이를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거고. 예전에는 더 좋거나 더 싸거나 아니면 그 리치 마켓이라 해서 개별한테 맞춘 것만 주는 이런 상품으로 시장에서 버텼죠. 지금은 더 좋고 더 싸면서 개인이 원하는 걸 다 맞춰줘야 되는, 이걸 다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또 하나의 요구가 있습니다. 기존 사업자들한테는 고민이, 예전에는 저렇게 소비자와 나한테 그 자원을 공급해주는 공급자와 관계만 잘 해결하면 그냥 소비자한테 제공해주면 문제가 없었거든요. 이 부분이 이제 모바일이 이제 제일 커졌죠. 모바일 중심으로 웹이나 SNS나 이런 온라인 세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과제가 모든 기업에 떠올랐죠. 그거는 하다못해 뭐 오일을 생산하는 정말 전통적인 기업까지도 다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됐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이게 고민이 많이 생겼죠. 고민이 많이 생겨서 기존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이 이쪽 온라인 사업이 들어오면서 수익성이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여분의 자원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도 여유가 없을 겁니다. 디지털 대재벌이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정도만, 애플이나 요 정도만 여유 자본이 있고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다 여유 자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모바일이나 웹 세상하고 대응도 해야 되는데 기존 사업은 지켜야 되고, 이것도 양쪽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생겼죠. 특히 경제가, 이거는 이제 2012년에 제가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2012년에 이미 전통 산업 기업이 60%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디지털 경제와 혼합 경제가 40%까지 올라갔죠. 저거는 이제 경제에서 ITC 분야라든가 이렇게 분야별 생산성을 따져갖고 분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예측하기는 2020년이면 내년이면은 전통 산업과 디지털 경제하고 혼합 경제가 비슷해질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미 이쪽 디지털 경제와 혼합 경제가 훨씬 넘어버린 것 같아요. 미국이나 중국의 예를 보면은, 그러니까 전통 사업자들이 점점 더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던,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투트랙 전략. 기존 사업은 최대한 지키되 새로운 온라인 모바일 영역에서, 무한한 도전과 실험을 해야 된다. 이걸 해결해야 되니까 고민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영역에서 이게 과제가 떠오른 거예요.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도 이렇게 사회가 복잡해지고 경제가 복잡해지니까 개인이 갖춰야 되는 역량이 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시간부터 시작해서 이 역량을 안 갖추면은 버티기가 어렵죠. 이거는 이제 시공간 압축이라고 그러죠. 시공간 압축이라고 해서 시간과 공간, 네트워크화되고 디지털화하면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간과 공간이 압축화된다는데 이 의미가 개인한테는 어디까지 적용이 되냐면요. 예전에는 하루를 24시간 살았지만요. 지금 젊은 세대는 하루를 24시간 살면은 시공간 압축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하루를 시공간 압축에 의해서 48시간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의 기성세대도 적어도 하루를 30시간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역량을 더 적은 것을 더 많이 하는 역량을 계속 안 키우면은 이게 버티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실행가들이 전략가들이 제시하는 게 있어요. 더 적은 것을 하는 거. 위드레스는 누구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100만 원으로 뭘 만들었으면 올해는 똑같은 걸 만드는데 100만 원으로 만들면 안 돼요. 90만 원, 80만 원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더 많은 것 하는 것. 두잉 모어는 권장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면 더 좋다. 이거는 어떻게 이걸 하느냐. 이게 이제 지금처럼 디지털 시대처럼 비용을 아끼고, 산업화 시대처럼 비용을 아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뭐 5%, 10%의 효율화밖에 안 되거든요. 이걸로는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달성하는 게 그 프로세스의 디지털화거든요. 근데 지금의 대부분의 기업, 미디어 기업뿐만 아니라 통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화라는 게 하드웨어를 디지털화한 거지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는 거에는 거의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문제라 무지 어려워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프로세스 디지털화는 일단 하드웨어인 자산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요. 그거를 사용하는 프로세스 그리고 그거를 관장하는 사람까지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의 이게 관성은 내 구조가 아예 변화를 싫어하게 생겼대요. 변화를 막게 생겼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디지털화하는 게 무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세 자산을 모두 디지털화하지 않으면은 프로세스의 디지털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들이 잠깐 이렇게 살펴봤던 이런 모델들이 예전에 설계, 그러니까 제품을 아이디어를 내서 그것을 발명을 하고 특허를 내고 이렇던 모델에서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용자들한테 가장 유용성이 높은 것을 제공해주는 이 조합하는 세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그리고 제 스스로 소유하려고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이런 시스템이 나온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장비를 만들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고 나중에 유유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소유하면은 이게 레거시 에셋이라 그러거든요. 유물유산이 돼서 이게 나한테 부담이 돼요. 처리도 안 돼요. 그러거든요. 이게 유물유산은요, 레거시 에셋은 무지 어려워요. 지금 모든 기업들이 특히 유통기업들이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하죠. 예를 들면 롯데다 신세계다 그러면 뭐 홈플러스 이런 유통업들 보면은 예전에 건물을 사서 거기서 내가 매장을 열었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이게 경쟁이 떨어지니까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을 언제 처리하느냐가 무지 중요해요. 이게 모든 영역에 적용되거든요. 이 레거시 에셋을 안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늦게 처리하면은 안 팔려요. 1,000억에 팔 수 있던 걸, 한 2년 전에 1,000억에 팔 수 있던 거를 지금은 800억에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뭐 이런 절차상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게 이것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연결을 통해서 네트워크화하면은 거래 비용을 감소시키고 이게 이제 프로세스가 디지털화해서 이게 더 많은 걸, 더 적은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의 고민들이 그거거든요. 자동화는 이제 그게 산업화 시대는 기계를 자동화했던 게 그때는 모든 게 절약이니까요.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산업화 시대는 이익 중심하니까 이익 중심이니까 이익을 내는 방법은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근데 매출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시장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안 되니까 비용을 줄이는 방법 이런 걸 썼죠. 근데 그래서 자동화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화를 연결을 하거든요. 연결을 해서 자동화를 하는 거죠. 네트워크화해서 이런 방법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도 바뀌는 것도 우리가 짚어봤죠. 그죠?
제조라고 매니팩처링이라 안 그러고 우리는 런칭, 가동이라 그러죠. 그래서 공장이 필요 없죠. 그죠? 구글은 공장이 없잖아요. 공장이 없고, 그리고 매매가 아니라 공유한다 그러죠. 이런 문제이고. 그래서 이제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가치 중심으로 생각하고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해야 된다는 것도 지난 강의에서 다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문제인데, 이 사람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사람이 디지털 에셋, 그러니까 자산이나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기 쉬운데 사람을 디지털화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을 도입하는 전략도 이게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수준을 이렇게 보통 채택이라고 그러죠. 어댑션. 채택은 부분, 이게 프로세스 중에 일부만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모든 프로세스를 다 갈아엎고 디지털화하는 방법이 있죠. 양극단이 있으면은 우리 조직이 어디를 선택할 건가요? 우리 조직의 역량과 그리고 구성원들의 마인드, 문화 이런 걸 판단해서 우리는 어디부터 짚고 들어갈 건가 이런 거거든요. 어떤 데는 완전히 다 지웠고 새로 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죠. 사실은 지금 대부분의 기존 미디어는 이 방법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프로세스를 지키면은 변화가 안 돼요. 특히 사람들이 변화가 안 돼요. 이런 조직은, 특히 사람이 안 바뀌는 조직은 완전히 뒤엎는 거예요. 이런 게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경영진들이 무지 고민을 해줘. 저걸 잘못 선택하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시장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인력을 어떻게 관리할 건가가 경영진이 할 문제가 아니고요. 경영진들이 고민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어느 수준을 갈 건가, 저 결정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 큰 기업들이 저런 예를 무지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어디에도 도입이 되냐면요. 이게 제일 기존 기업들이 안 돼요. 이건 이제 식스 시그마 이론에서 나오는 건데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요. 안정성에 우리가 비용을 제일 많이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이게 안정성도 어느 정도 올리면은 더 이상 증가하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기존 방송사들이 하는 거 있잖아요. 방송사들이 방송을 사고 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8초 전파가 끊기면 방송사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2중, 3중, 4중으로 계속 리소스를 투입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투입한다고 안정성이 계속 올라가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로 올라가면 거기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 우리가 충분한, 이나프라는 개념을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이나프라는 개념이 왜 도입됐냐면 그것도 다 여기에 적용돼요. 안정성이 90%면 충분히 됐다는 거죠. 거기에 더 도입해서 91%, 92%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만, 그 기준만 낮춰도, 경영진이 그 기준만 낮춰도, 비용이 예를 들면 3% 낮추면 비용은 30%, 60% 낮아진다는 거죠. 이게 두잉과 위들레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중에서도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무거나 저렇게 낮추면 안 되죠. 반드시, 예를 들면 통신사다. 그럼 통신이 끊어지면 안 되죠. 그건 낮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no error와 enough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그것도 상당히 개념이 헷갈리고 어려운데 어느 부분은 90점이면 됐고 어느 부분은 절대 100점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이 부분을 해서 90점이면 되는 부분은 가감히 90점으로 내리는 거예요. 이런 전략 문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디지털은 특징이 플랫폼을 만들고 생태계를 만드는 게 그 경제 이론에서 총 효용을 무한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네트워크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모으는 거는 여기는 생태계는 누구나 이익을 보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협력이나 공생, 공유가 중요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 시스템이 안 되면은 이 모델을 만들 수가 없죠. 애플은요 혼자 한 것 같지만 저기는 그죠? 발명자는 그죠? 코닝은 이울이 만드는 회사예요. 디스플레이 하는 걸 여기서 다 만들죠. 그죠? 그리고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그 칩, 삼성전자보다 못하죠. 아마 세계 4위권 칩 회사일 거예요. 아마. 모바일 칩의 거의 절반을
이 회사가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폭스콘은 잘 알다시피 중국에서 애플을 조립하는 사람. 그리고 애플은 그냥 설계자예요. 디자이너.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죠. 대개 설계자가 다 먹어버리려 그러죠. 특히 대한민국에서 그게 강하죠. 그러니까 생태계나 플랫폼의 공생의 플랫폼이 생성이 안 되는 게 그걸 다 먹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2001년에 공부할 때 스티브 잡스가 아이튠스를 만들었는데 디지털 저작, 음악 저작권자들한테는 99센트 파는 모든 걸 너희들이 가져라. 그리고 나는 아이패드를 팔아서 먹고 살겠다. 이런 공생의 모델. 그죠? 지금도 그 iOS 앱스토어 같은 데서는 75대 25잖아요. 애플이 25 가져요.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은 대기업이 75% 같습니다. 아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약자들이 의뢰 입장에서 이건 생태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버나 이런 그 차량 공유 서비스들이 문제가 되는 게 계속 수수료를 올리죠. 거기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계속 처음보다 더 수익이 떨어지는데 자기들은 계속 수수료를 올려서 몇십 조가 되는 시장 가치를 만드는 이익을 혼자 챙겨요. 그러니까 그 차량 공유 서비스가 모두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이런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공유의 개념이 doing more with less,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이 하는 그 프로세스의 무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혼자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 명이 해야 내가 못하는, 그러니까 브로드 커버리지 하이퍼 내로 서비스 전체를 만족시키면서도 개별도 다 만족시켜야 되는 이런 여러 요구 조건을 아무리 큰 기업이 해도 혼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5대 기업은 인수를 할 때요, 기업을 인수할 때 그 사업을 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대기업은 대부분 사업을 사버리죠. 그러니까 시장 가치보다, 시장에 지금 500억이다 그러면은 한 350억에 사요. 안 팔래? 그럼 내가 해버릴게 이래요. 근데 그 5대 기업은 시장 가치가 500억이다. 그러면 1,500억, 2,000억에 사요. 그거는 사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온갖 사람들이 그 프로세스를 개발해갖고 나한테 갖고 오거든요. 그래야 더 적은 것으로 더 많은 걸 하는 것을 달성할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을 모르니까 그 개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제품을 만드는 프로세스도 이런 거죠. 레거시 에셋, 그러니까 유물유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완전하게 만들어서 시장에 내놓으면요, 그 판단은 예전에는 공급자가 했죠. 왜냐하면 공급자가 몇 명 없었으니까. 가전제품은 삼성과 LG만 만들었고요. 방송은 KBS, MBC, SBS만 있었어요. 공급자들이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누가 결정해요? 이용자들이 결정하거든요. 내가 완벽하게 해서 최고의 상품을 내놨는데 이용자들이 아니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리소스 투입을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게 유물자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디자인 싱킹이라는 거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업그레이드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MVP,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최소 활성화 제품, 기능 중에 이용자들이 필요한 최소의 기능만 집어넣고 시장을 내놓고요. 그걸 이용자들이 사용해 보면서 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일업, 확장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디지털 세계는 확장성이 무지 중요해요. 확장성을 못 갖춘 사업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10년 이상 못 버텨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이 확장성, 스케일업이라는 단어가 모든 비즈니스를 하는 친구들한테 저게 화두예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 사업이 어떻게 확장성을 갖출지 이걸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런 MVP, 최소 활성화 제품에서 확성성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갖추는 그 프로세스에 적합한 게 디자인 싱킹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싱킹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학계에서 가르치고 관심을 갖는 게 저거거든요. 저것도 뭐 찬반 논쟁이 많지만, 그래서 이거는 디자인 싱킹 그거예요. 뭐 관찰하고 그거를 거기서 이해를 해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래서 그거를 MVP죠. 빠르게 시장품을 내놓는 거예요. 그 시장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용자가 사용해보고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그걸 한 바퀴 계속 돌리는 거죠. 이게 디자인 싱킹이에요. 이런 거거든요.
이런 문제 생기고요. 그래서 이게 지지난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실패를 무지하게 해준다. 실패를 해야 거기 실패해서 배우고 실패를 많이 해서 많이 빨리 배우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런 기기 때문에 이런 과정만 하면은 누구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이 당이다. 이런 이론이 나온 게 그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프로세스를 이렇게 디지털화하는 거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하는 거라 무수히 반복, 실패와 업그레이드를 반복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디지털화하면은 한 번에 안 끝나요. 그것도 프로세스를 최소한으로 해갖고 계속 사용하면서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한국 기업들이, 이 경영자들이 개념이 약해요. 예전에 하드웨어 때는 한 번에 기계를 딱 갖춰갖고 딱 나가니까 한 번 했으면 야 됐는데 왜 또 하냐 이래요. 사실은 하면서 피드백을 받아갖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리소스 투입이 더 많아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리소스 투입을 거의 안 해요. 실력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업의 실력은 그 프로세스를 디지털하면서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업그레이드 할 때 그때 쌓이는 실력이고, 이거는 누가 모방을 못해요. 누가 못 가져가요. 그래서 미디어 기업,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잖아요. 디즈니 플러스가 나와도 디즈니 플러스가 리소스도 10배 많고요. 넷플릭스보다. 콘텐츠도 10배가 많거든요. 이거는 다음파 시대에 되면 경쟁이 안 돼요. 안 되는데 넷플릭스가 강자인 거는, 우리 넷플릭스 전문가가 있지만 강자인 거는, 넷플릭스는 지난 12년 동안 이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해왔어요. 이용자하고 싸우면서 계속 피드백을 받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게 기술이거든요. 이게 디지털 시대의 기술인데 이거를 12년 동안 쌓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디즈니는 그렇게 거물이지만 이제 들어와서 이 디지털 세상에서는 그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디즈니의 경영자들이 이런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 아마 넷플릭스가 1년에 여기에 5천억 원 정도 쓰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다면 매출이 10배 많잖아요. 그러면 디즈니의 그 경영자들이 야 우리 빨리 쫓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1년에 2조 쓴다. 그럼 금방 쫓아갑니다. 근데 이제 디즈니의 경영자도 역시 산업화 시대 경영자다. 그러면 야 거기에 돈을 왜 써? 우린 콘텐츠가 이렇게 센데. 그러면 넷플릭스 영원히 못 쫓아갑니다. 이거는 여기의 자산은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고요. 그게 인력의 경쟁력이에요. 이 부분에 한국 기업들이 무지 약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doing more with less, 더 적은 것을 더 많이 한다. 이거는 결국은 사람의 문제로 가고요. 그리고 이거를 시작하는 것도 경영자고요. 경영자의 결정에 따라서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또 개인들도 자기 자신이 인생을 doing more with less, 더 적은 것을 더 많이 하는 역량을 끊임없이 갖춰가지 않으면은 그게 평생 학습이거든요. 아니면은 이 디지털 시대에 버티기가 힘들죠. 그래서 doing more with less, 더 적은 것을 더 많이 한다. 이거는 디지털 시대에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